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복자로 알려진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예술과 학문의 위대한 후원자였던 모순적인 인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바로 14세기 중앙아시아를 피로 물들이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던 티무르, 서양에서 타메를란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입니다. 티무르란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잔인한 학살과 거대한 해골탑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티무르가 남긴 피해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번 주에 알아봤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좀 다릅니다. 그가 정복자의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면서도 왜 학자들과 기술자들만은 특별히 살려서 자신의 수도 사마르칸트로 데려갔는지, 그 독특한 선별적 잔혹감의 이면에는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티무르가 태어난 곳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의 영토였죠. 1336년에 태어나 그는 몽골계와 튀르크계 혈통이 섞인 바렐라스 부족의 출신이었죠. 그의 이름 티무르는 튀르크어로 철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그가 다리를 절게 된 후에 티무르 랭크, 즉 저른발이 티무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서양에서 타메를란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전사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 사후에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아시나요? 티무르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이 여러 칸국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젊은 티무르는 이런 혼란기에 군사적 재능을 발휘해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차가이탄 칸국의 실세였던 아미르 후세인과 동맹을 맺고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하지만 권력이란 게 그렇습니다. 결국 티무르는 1370년 자신의 동맹자였던 후세인을 제거하고 사마르칸트에서 대아미르 대군주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점은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전통성을 중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황제 칸으로 부르지 않고 칭기스칸 후손인 차가이타이 칸국의 허수아비 칸들을 내세워 통치했죠. 자신은 그저 아미르, 즉 군주라는 칭호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모두 그의 손에 있었고 이제 그의 대대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티무르 정복 전쟁은 그 규모와 잔혹함에서 칭기스칸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3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거의 쉬지 않고 전쟁을 벌였죠. 동쪽으로는 몽골리아, 서쪽으로는 터키와 시리아,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인도까지 그의 군대가 밟지 않은 땅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 과정에서 티무르는 믿기 힘든 잔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383년 페르시아의 이스파한 반란 진압 과정에서 티무르는 주민들의 머리로 여러 개의 탑을 쌓도록 명령했습니다. 총 7만 명의 목이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1498년 델리 약탈 때에는 10만 명의 포로를 단 하루 만에 처형해버렸죠. 1401년 바그다드를 정복했을 때 모든 건물을 파괴하고 9만 명의 목을 잘라 120개의 탑을 쌓았다고 하니 숫자가 과장되었을 수 있다 해도 그 잔혹함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대학살과 도시 파괴 와중에도 티무르는 특정 부류 사람들만은 체계적으로 살려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학자들과 장인, 예술가, 그리고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티무르의 명확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도시들에게서 가치 있는 인재들을 선별해 자신의 수도인 사마르칸트로 이주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1395년 티무르는 골든호드의 수도 사라이를 정복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티무르는 특별히 숙련된 장인들과 공예가들을 골라내 사마르칸트로 데려갔습니다. 이들은 주로 금속 세공, 무작위 제작, 건축 등의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다마스쿠스를 정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는 불타고 시민들은 학살당했지만 티무르는 다마스쿠스의 유명한 칼 제작자와 유리 공예가들을 살려주어 중앙아시아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오늘날까지도 사마르칸트와 주변 지역의 전통 공예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한 1395년 시리아의 알레포를 정복했을 때는 도시의 유명한 학자들과 이슬람 율법 학자들을 따로 구해냈습니다. 그들은 사마르칸트에서 이슬람 학문을 가르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심지어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중이던 1402년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도
티무르는 오스만 제국의 기술자와 예술가들을 사로잡아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티무르의 잔혹함 속에는 일종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렸던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티무르는 왜 이런 산별적 잔혹함을 보였을까요? 첫째로, 티무르에게는 사마르칸트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도를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번영한 도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뛰어난 인재들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는 정복 과정에서 만난 재능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이 목표를 달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티무르는 학문과 예술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다소 교육받지 못한 배경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티무르는 페르시아 문화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과 예술 발전이 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르칸트에 대규모 도서관을 세우고 천문학, 수학, 의학, 연구를 장려했죠. 세 번째로, 경제적, 군사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숙련된 장인들은 무기와 갑옷을 제작할 수 있었고 건축가들은 더 튼튼한 성벽과 요새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에서 온 공예가들은 타치품을 만들어 무역을 활성화시켰죠. 이는 티무르 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모두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티무르가 살려둔 학자들 중에는 이브라임 술탄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나중에 티무르의 손자 울르그 베그가 사마르칸트에 세계 최고의 천문대를 건설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다마스쿠스에서 데려온 건축가들은 사마르칸트의 상징이 된 레기스탄 광장과 그 주변 건물들을 설계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지식과 기술이 없었다면 티무르 제국의 찬란한 문화적 유산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티무르의 이중적인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는 분명히 잔혹한 정복자였습니다. 그의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파괴와 죽음만이 남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명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수도 사마르칸트는 동서 문화가 만나는 용광로가 되었고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티무르의 후손들, 특히 그의 손자 울르그 베그와 증손자 바부르는 학문과 예술의 열정적인 후원자가 되었죠. 물론 오늘날 관점에서 티무르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그의 정복 전쟁은 분명 잔혹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단순히 흑백 논리로만 바라보면 그 복잡한 실체를 놓치게 됩니다. 티무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모순과 본성, 그리고 문명과 야만이 어떻게 서로 뒤엉켜 역사를 형성해 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티무르의 죽음 후에 그의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05년 그의 뒤를 이어 아들과 손자들이 제국을 분할해 다스렸지만 분열되어 쇠퇴했죠. 그러나 티무르가 사마르칸트에 모아놓은 지식과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티무르 왕조와 그 후계자들을 통해 이어져서 중앙아시아와 인도, 페르시아 지역의 문화와 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티무르의 증손자 바부르는 인도에 무굴 제국을 세워 새로운 문명의 전성기를 열었죠. 타지마할과 같은 놀라운 건축물이 가능했던 것도 결국은 티무르가 모아놓은 기술과 예술적 전통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잔혹한 정복자의 손에서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보죠. 15세기 초 사마르칸트의 모습을 이어 거대한 초록색 돔과 첨탑들이 하늘을 찌르고 넓은 광장과 정원들이 펼쳐진 도시를 이어 그 안에 다마스쿠스에서 온 유리공예가, 중국에서 온 도자기 장인, 인도에서 온 직물 전문가, 페르시아에서 온 시인과 화가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전통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냈던 것이죠. 물론 그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제로 끌려왔지만 그들의 고향은 불타고 가족들은 죽었을지라도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살아남아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후대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티무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를 단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며 역사적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잔혹한 정복자도 문화의 후원자가 될 수 있고 파괴의 와중에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매력이 아닐까요? 티무르는 1405년 중국 정복을 앞두고 오티라르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거대한 제국은 점차 쇠퇴했지만 그가 사마르칸트에 모아놓은 지식의 보고는 오랫동안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중손자 바부르가 인도에 세운 무굴 제국은 남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의 시대를 열었고 오늘까지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는 티무르를 단순히 징기스칸의 후계자로서의 잔인한 정복자로서만 기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 군주처럼 예술과 학문의 후원자이기도 했죠. 그의 통치 하에서 사마르칸트는 동서문 문화가 만나는 용광로가 되었고 다양한 전통이 혼합되어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티무르가 불타는 도시들 가운데서도 가치 있는 인재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이죠. 역사는 종종 승자에 의해 쓰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의 승자는 누굴까요? 도시를 불태우고 제국을 세운 정복자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파괴 속에서도 지식을 지키고 전달한 학자들일까요? 티무르의 이름은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아마도 그가 살려둔 학자들과 장인들을 통해 전해진 문명의 불꽃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역사 속 인물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그들의 잔혹한 행동만으로 아니면 문화적 기호만으로? 아마도 정답은 그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티무르처럼 모순적인 인물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복잡성과 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